월말 김어준 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김어준과 가까이 지내면 위험하다 이런 소리를 듣다가 계엄이 터지자 아플싸 이렇게 가는구나 싶다가 윤석열이 탄핵되자 김어준하고 잘하고 있어 칭찬을 받다가 윤석열이 탈옥을 하자 가족들까지 나서서 김어준하고 그만해라 라는 소리를 듣다가 요즘은 평화가 찾아왔죠. 찾아왔죠. 요즘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죠. 네, 관심이 없죠 나한테. 박구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박구영입니다. 월말에서 이제 저하고 박구영 교수님이 이제 한 만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만담한 내용이 몇 개월 이내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윤석열에서 했던 얘기 그렇죠. 다 실현됐어요, 다. 그렇지.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명비 어천가를 철학 버전으로 25분간 해줘요. 더 길게는 집중력 유지가 안 돼. 우리 박구영 교수는 1시간 이상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주제든 간에 1시간 뭐야 3시간 동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25분으로 해줘.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쫙 하다가 25분에 그냥 끊어줘.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하면 되니까. 좋아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이재명 이미지를 가지고 이재명의 이미지로 사유를 하자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네. 좋아 주제. 좋아. 일단 그러려면 그 명비어천가를 부르려면 이재명 대통령 시계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스킬이 있어? 그렇죠. 이 정도는 보여줘야죠. 왜 그래? 그런데 월말에서 2022년 대선 때 왜 이재명인가를 이야기했어요. 한참 했죠. 그것이 사실은 지금 오늘날도 유효해요. 유효해야죠. 그때 제가 한 말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인지 그때도 유행했고 지금도 정확해.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한 얘기도 그때도 다 유효했고. 네네. 당연히. 오늘은 그래서 그 이재명의 이미지를 가지고 함께 좋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구상 유일하게 탈모라는 게 없는 적도의 원주민이 있습니다. M자 정수리 탈모 유전이란 건 이들에겐 그저 새로 그 이재명의 이미지를 가지고 함께 좋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기네. 네. 일기죠, 하나는. 그러니까 82년 1월 달에 쓴 일기예요. 이거는 10대 때인데. 한참은 망설임 끝에 중앙대를 가기로 결심한 그 과정이에요. 어. 그리고 중앙대를 가서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엄마하고. 이재명은 이때 딱 8개월 공부했고 일하면서 공부한 게 8개월이고 일 안 하고 공부한 건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공부해서 학력고사를 잘 봐서 중앙대학교 장학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받으면 뭐 하겠다는 게 써져 있어요, 여기에. 맞네. 국민학교에는 학교를 다녀본 적 없는데 혼자 힘으로 이제 그렇죠. 혼자 힘으로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형하고 학원비 나눠주고 이런 게 다 써져 있어요. 경제성을 고려해 중앙대를 지원했다. 등록금 면제, 학비 보조금 20만 원 지급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네. 이걸로 재선이 형 학원비하고 내 생활비 해야 한다. 그리고 5만 원은 또 저축을 해야 한다. 꼼꼼하신 분이에요, 보면. 여기서 이제 사유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짧은 시간에 중앙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갈 만큼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중앙대는 등록금 때문에 간 거고 사실 점수로는 서울대를 갔어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했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머리를 타고났으니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 머리 혜택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봤을 때 교육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살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는 8개월 만에 모든 사람을 제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능 면에서 최소 수혜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능 관점에서. 예. 지능의 최소 수혜자들은 윤석열이잖아. 그래서 위대한 삶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교육에 무관심할 것이 걱정이다.
교육을 항상 생각하는 철학자로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을 통해서만 어떤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했다 하면 그냥 막 그렇지. 통과해버리니까. 8개월 만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제낄 정도 능력이면 그것도 8개월 동안 중에 3개월 빼면 몇 개월이죠? 5개월은 일하면서 한 거예요. 중학교 과정도 이때 검정고시까지 마무리 친 거예요, 다. 검증을 치고 대입 입시한 거예요. 대입 준비한 게 아니고 검정고시 다 준비하고 한 게 8개월이에요. 이거 근데 명비어천가가 아니잖아요. 이재용이 아니 이게 진정한 명배천가지. 그러니까 진짜 이재용이 서민들을 감각적으로 신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해하기가 교육적 집행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명비어천가를 부르되 한번 일단 쬐고 교육 문제에 관해서 최소 수혜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큰 대통령이 되십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머리를 덜 타고난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교육에 무관심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있다. 대학 갈 때 무슨 대학생이 교복을 입습니까? 혼자 교복 맞춰 입고 간 거예요. 이거 교복 맞춰서 입고 간 거래요. 네, 눈물 나는 사진이에요. 사실은. 교복이 네. 중고등학교 때 자기는 공장 다닐 때 교복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하고 교복을 사서 입고 간 거예요. 대학교에 교복이 어딨어. 교복을 사서 입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찍었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어머님으로부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나쁘게 보지 않는 아주 훌륭한 감성, 지성을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을 텐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머리를 물려받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성격을 물려받았고 거꾸로 받았으면 나 큰일 났어요. 그렇죠. 각각 뭐를 물려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네. 근데 아버지가 화전민 전답을 도박을 해서 날리셨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자그마한 동네에서 도박에서도 졌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봐요. 아버님이 어. 꼼꼼하게 일하고 이런 걸 못 견디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제가 보기에는 성격인데 성격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난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어요. 감정 사진이 너무 풍요로운 분이에요. 그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 아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인데 이분은 아주 훌륭한 감정 자산과 지성 자산을 수혜받은 분이다. 어느 쪽으로부터 그걸 받았냐 이거지. 하나가 걱정이야. 교육 문제에 무관심할까 봐. 아니 그건 나는 걱정 안 되는데 나 궁금해. 아버지가 머리를 물려주셨냐 어머니가 물려주셨냐.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의 결과를 보면 지성은 아빠, 감성은 엄마 쪽인 것 같아요. 이거 대통령 임기 끝나면 내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자 다음. 이 사진도 참 정말 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진이지만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치열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이재명이 써놓고 그 밑에 블로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파란 글씨는 제가 넣은 거예요. 2005년. 자기 블로그에다가 치열한 이상에 살아남는 법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네, 써놨어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내용 아무것도 없어. 본인은 그런 방법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선영공 때 사진 올려놓고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치열한 이 세상에 살아남는 법 크크하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 요렇게만 써놓고 예. 아 이때는 아직 성낙시답이 되기 전이에요. 처음에는 낙선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문 초기에 그렇게 인권 했어요. 변호사 네, 노동 네. 변호사 할 때지 그때 치열한 이 세상에 살아남는 법 크크 해놓고 아무 내용이 없어. 내가 여기서 뭘 사유하냐면 요거는 교수님이 쓴 거야. 그렇죠. 뭘 사유했냐? 대부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성공의 과정을 자기개발서 형식으로 내내요. 자기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거거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자기개발서를 쓰는 사람은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나처럼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자기개발서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들고 온 거구나. 그렇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치열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 크크 써놓고 아무것도 없어. 네. 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영웅서사로 바꾼 적이 없어요. 그치. 자기개발서 형식으로 자랑한 적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일기를 쓸 뿐이에요. 왜? 그래서 서민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서민 출신 정치인들은 서민을 거론할 때 내가 그걸 극복했다면서. 극복 서사를 만들죠. 그렇지. 그런데 이 양반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계속 있어 그냥 서민으로. 그렇지. 그게 재밌잖아요 이게.
포착해내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오른쪽 사진을 왜 넣은 거예요? 이 얼굴을 잘 보면 빛과 어둠이 깊이 있게 같이 있지. 이 참 매력적인 사진이에요. 인상적인 사진이긴 해요. 어린 때부터 꾸밈이 별로 없어요. 뭔가를 자랑하는 게 없고, 근다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묘한 미학적 감정이 있어요. 이 블로그에 느낌이 비슷했어요, 저는. 이 사진하고 치열한 이 세상에 살아남는 놈 크크 해놓고 아무것도 안 써놓은 게 이게 이 사진을 보면 느껴진다. 네, 심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자기계발서를 쓰지 않는 정치인. 정치인들이 책 낼 때 뭐 써요?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 위대한 서사를 만들려고 하지. 그게 없어요. 나도 그게 없어. 성공한 사람들이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아니에요. 90%는 운이에요. 그 운을 자기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렇지. 이게 사기꾼이거든요. 제가 교수된 건 뭐예요? 운이에요, 그냥. 우연히 나 같은 능력이 평가받는 사회에 태어났고, 우연히 내가 그런 수혜를 받고 태어났고, 우연히 어떤 조건이 맞아서 교수가 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학자들이 지금 교수가 못돼서 있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것은 고혈압이 가장 두려워하는 음식입니다. 손발 저림이나 시야 흐림을 자주 느끼신다면 매일 2조각씩 드시길 권장합니다. 교수가 못돼서 있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는 거. 그게 그치. 그런 사람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재수 씨를 믿어야 돼. 그렇지. 자, 다음. 네. 망치?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시민이 성남시장 시절에 망치를 보내줬어요. 성남시장이 2010년이 됐거든. 예, 예. 이거 보내줘요. 저는 철학자니까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망치로 철학하기라는 걸 하거든요. 망치로 철학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구태를 무조건 떼 부셔라. 예? 잘못된 걸 때려 부셔라. 그런 의미로 이 망치를 들었을까? 아니면 이 진단하는 망치였을까? 뭔가를 부시는 망치냐, 진단하는 망치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망치를 쓸 때, 망치가 권력이라 한다면 진단하지 않고 섣부르게 치유하려고 때리치는 건 못 봤어요. 진단의 망치다.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은 못하는데 처방만 한다. 그럼 얼마나 위험합니까? 섣부른 정치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의사가 툭툭 때려보잖아요, 망치로. 그러니까 망치란 원래 부시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오랫동안 진단의 망치가 있었다. 이철한 철학자가 괴짠 덴머령이라는 우상의 황홀이라는 책에서 그 한모도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진단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통통 두드려보는. 그렇죠. 그러기에는 이 망치가 너무 크지 않아? 그러네. 그리고 이 시장시대는 항상 제 뒤에 한자가 달려있어요. 덕풍만리. 잘 못 배웠어요, 저는. 뭘 못 배웠냐면 공무원들을 부정적인 집단, 철밥통, 국민의 세금을만 먹지만 국민을 위하지 않는 집단, 이런 식의 오해를 많이 하고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원래 어린아이. 부정적 인식으로 공무원들을 보도한 세월이 길어요. 네, 그건 왜 잘못된 거냐? 사실은 공무원 한 명이 덕이 있는 공무원의 한 행위가 덕풍이 만리, 만 명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남시장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공무원들을 막 때려잡았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철저하게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공무원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만 잘하면 돼요. 그렇지. 정치적 성향이고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그 내각하고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을 데리고 조롱하거나 아니면은 승자에 무슨 전리품을 즐기려고 그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신들 공무원이니까 나하고 일합시다 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0년 이 망치를 들고 첫 번째 정치를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진단을 철저하게 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믿고 같이 공무 활동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작은 사진을 골라봐요. 망치가 작은 거. 망치가. 이 사진을 잘 모르신 분들은 아직 이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진짜 초창기예요 이건. 자, 2010년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건? CCTV. CCTV예요. MBC에서 실제로 이 찍힌 걸 보여준 거예요. 권력은 언제 발생하냐 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를 보는데 너는 나를 못 볼 때 권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는 항상 숨어 있으려 하죠. 자기는 안 보이고. 자기는 안 보이죠. 시장은 원래 보는 자인가? 보여지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를 보여주는 자로 바꾼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죠.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내가 공개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임마누엘 칸트가 영국 평화론이라는 책에서 한 유명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한 모든 행위는, 그러면 시장은 시민의 권리에 관한 행위를 하잖아요. 모든 행위는 그 준칙이 공개성과 양립할 수 없다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따 말 어렵다. 그래서 서양에서 공공성이 있냐 없냐의 가장 1번 척도로 공개성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다룰 때는 모든 건 공개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냐고 칸트. 모든 재판도 공개돼야 공공성 있는 재판이고, 그래서 사법이 독립되는 거예요. 감춰주는 게 사법 독립이 아니에요. 공개됐을 때 공공성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법이 독립됐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을 모두 공개라는 거거든요. 브리핑실에 그래서 카메라를 추가로. 그렇죠. 언론이 숨어서 자기들은 보지만 보여지지 않는 자가 된다. 그건 언론인의 권리가 아니고 특권인 거예요. 그건 권력자가 할 짓이지. 기자의 권력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네. 그게 편하거든. 자기들한테 좋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사각을 없애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다. 논리적으로 봤잖아. 누가 이런 설명을 하냐고. 이 대한민국에. 우리 박구영 교수님은 그 지치지를 않아요. 내가 이걸 생각해냈어. 그래서 사유를 멈추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내가 해내다니. 이런 생각을 누가 해?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간다는 건 큰 혜택이죠. 그래서 어준 씨에게 항상 내가 감사하죠. 지치지를 않아. 지치질 않아. 하나만 더 가봐요. 하나만 더 하고. 2017년에 저는 대전환이 왔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탄핵으로 대선이 있었던 해인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손가락 혁명군을 모집합니다. 그렇지. 본인이 직접 모집 요강을 전달해요. 손가락이 건강하고 옳은 말과 글에 흥분할 것, 부당한 일을 고발하는 것도 흥분할 것, 세상을 바꿀 의지가 있을 것, 욕설을 삼가할 것. 요즘 같으면 혐오나 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이걸 만든 건 아니거든요. 현상이 자기를한테 밀려왔지. 어느 날 노사모가 갑자기 밀려온 거지. 밀려온 거죠. 그런데 그걸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 진짜 권력은 실체 없는 현상이라는 걸 가장 먼저 깨달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조직해요. 정과 혁을. 스스로 조직해요. 전통적인 권력은 남을 살리고 죽이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걸 권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권력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온 오프라인의 무수히 많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실개천에서 형성된 국민의 의견과 의지가 곧 권력이다. 그거 전문적인 용어는 의사소통적 권력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그 의사소통적 권력이 진정한 미래의 권력이라는 걸 실천적으로, 정치적으로 첫 번째 깨달은 분이에요. 2017년 1월 15일 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합니다. 노사모는 누가 만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누가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거랑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착각을 해. 의사소통적 권력이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의견과 의사잖아요.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할 수 있다는 착각이 이때 일어나요. 대표적인 경우를 안철수 같은 경우예요.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분은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지. 네. 그런데 이때 지고 나서 고난이 시작됐는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자기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요. 그 대선 경선에서 지고 나서 손가락을 스스로 해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댓글팀들을 붙고 외부에서 이 에너지를 갈라치게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분탕을 일으켰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룹을 스스로 거리를 두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해체한 지금 대한민국 단 한 명의 정치인이에요. 자기 팬클럽을 해체한. 단 한 명의 정치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가장 큰 전환점이에요. 그때 그리고 나서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때 싸가지가 없었다. 네.
20년 7월에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미 행위론 다 하셨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진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유일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해도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이때의 대전환이에요. 자기를 환호한 사람들 앞에 노예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환호를 해봐요. 제가 여러분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네? 노예가 돼.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어준 씨도 하시는 어준 씨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예가 됐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나는 노예가 안 돼, 절대. 예. 이재명 대통령도 이때 거리를 안 뒀으면 저는 고난이 훨씬 더 심각했을 거라고. 설사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도 고쳐 쓰고 싶고, 그렇죠. 이들을 떠나보내면 자기 자산이 사라지는 거니까 내 지지자들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게 마련인데 그걸 해냈어. 이 시점을 이재명의 정치적 여정의 대전환 시점이라고 정확하게 읽어낸 사람도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번 주는 더 이상 못하겠어. 자, 여러분들이 나를 환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한테 환호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고 3분의 1밖에 못 했는데.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로 역대급 총선 승리 그리고 대선 역사상 최대 득표 얻어냈죠. 그런데 그 대표 역할보다 시장 도지사를 훨씬 더 잘했단 말이죠. 대통령은 훨씬 더 잘할 것이다. 끝!